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소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내 신상이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걱정으로 부당하지만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 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고소를 언급했을 때 의뢰인분들이 하시는 질문 그리고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오해에 기반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라는 것이 내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 나온다고 곧바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무고죄도 하나의 범죄인 만큼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야 되고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실제로 부당한 일을 겪어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내가 부당한 일을 겪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이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진술을 하다 보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즉 사실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허위의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고죄를 판단할 때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당연히 고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기억을 언급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바로 허위의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술을 하다 보면 내가 억울하다 보니까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과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허위의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억울해하면서 어느 정도 과장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과장을 넘어서서 완전히 허위의 사실, 즉 없던 사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내가 고소를 하면 역고소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역고소, 즉 내가 무엇인가 죄가 될 만한 행동을 했어야 상대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고소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소하는 것만으로 역고소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고소를 하면 본인의 신상이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고소가 이루어지면 누가 고소했는지 여부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개인정보를 일부러 가해자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범행을 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고소를 당한 측에서는 이제 고소장을 열람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장에 있는 나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지워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상이 넘어간다는 말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가해자의 보복이 염려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관한테 미리 반드시 신변보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해서는 수사관도 이 심각성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가해자가 실제로 나한테 해악을 끼친 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셔야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미리 가해자한테 알리지 말고 고소인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사관들은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가해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가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고소한 사실을 알고 나한테 협박한다거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사관한테 가해자한테 미리 알리지 말고 고소인 조사부터 먼저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해자의 주소를 모르면 고소를 못하지 않나요? 가해자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내가 아는 범위 내의 정보는 전달을 해야 가해자를 특정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재직 중인 회사 등
등을 안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수사관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 즉 이름도 모르고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전혀 알지 못하는 자한테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던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보를 전혀 아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CCTV 확보가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선, 즉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특정을 해서 알려주어야 수사관이 근처에 CCTV 등을 확보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 특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넓은 범위의 CCTV 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특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호사 없이 고소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고소 자체는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라는 것은 결국 고소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반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 내용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던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반려 대상인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업무 과중 등으로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반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소가 정말 반려 대상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고소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명이 맞지 않으면 고소인 조사 시작하자마자 고소 요지가 무엇인가요? 어떤 죄명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막 법적인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고쳐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증거들을 취합해서 다시 고소하더라도 이전에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에는 다시 수사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무혐의 종결된 경우에는 반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에는 다시 이를 고쳐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 정도는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 및 질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이런저런 이야기에 휩쓸려 고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 죄명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해자한테 꼭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